안녕하세요. 오늘 아카페에서 열리는 미술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고에 관한 것들을 첫 번째 카페 미술 강의로 선택을 했고요. 빈센트 반 고흐,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작가가 바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너무너무나 저도 좋아하는 인물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 옆에 있다면 가까이 가실 수 있을까요? 너무 범상치 않은 인물이죠. 자, 여기가 네덜란드 준베르크 고흐의 고향입니다. 자, 이게 지금부터는 미술의 감상은 여러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차피 제 나름대로 제가 느낀 고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지만, 미술을 느끼는 거는 주체는 여러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느낌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고향 네덜란드 준베르크에 있는 동상이에요. 근데 형제 테오하고 아주 미술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 두 형제의 뜨거운 사랑, 이거는 잘 아실 거예요. 4살 어려요. 테오가 20대 후반부터 거의 이 백수나 다름이 없었던 형을 자기가 화랑에서 화상으로 일을 하면서 뒷바라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한번 고흐가 한 10여 년 동안을 후원을 하거든요. 자기 형을. 지금으로 한번 환산하신 분이 계셨더라고요. 얼마큼 동생이 지원했을까, 생활비를. 그건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꽤 많이 지원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두 형제가 정말 그 영혼의 단짝처럼 그렇게 친밀하고, 편지를 서로 나눈 것이 고흐가 보낸 것만 한 668통인가 이렇게 될 정도로 편지를 고흐가 보냈죠.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고 또 서로 소통하고, 4살 어린 동생이 형을 너무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편견을 여기서 하나 또 깨야 되는데, 고흐에 관한 편견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동생이 자기 형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게 뭘까요? 형제 간에 피가 섞였다고 좋아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존경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형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존경하는 것은 뭐냐면, 고흐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우리는 이제 미치광이 화가, 거의 조울증 환자라서 감정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또 나쁠 때는 그냥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또 알았음직한 그런 그 질병이 계산해 보니까 30몇 가지가 돼요. 근데 그 중에 분명한 것은 조울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되게 똑똑합니다. 언어에 능통했었어요. 언어를 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도 가고 프랑스에도 자유롭게 네덜란드 사람이 올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독서광입니다. 아주 문학책도 많이 읽고 미술에 관한 그런 책도 많이 읽고 아주 책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살 어린 동생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똑똑한 형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형이고, 굉장히 자기 입장에서는 닮고 싶은 우상 같은 그런 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테오가 형에 대한 그런 존경심을 표현하는 그런 편지들을 보면, 단순히 내가 형이기 때문에 형이 저렇게 불쌍하게 삶을 사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존경해서, 사랑해서 정말 영혼을 나눴습니다. 참 가슴 아픈 게, 고흐가 죽은 다음에 6개월 후에 테오가 또 죽어요. 아마 가문이 이제 정신질환에 취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테오도 자기 기둥인 형이 죽자 그냥 인생이 무너져 버립니다. 형제 이상의 소울메이트라고 그러죠. 진정한 소울메이트입니다. 역사에서 이렇게 형제 간의 우애가 깊었던 형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형제 간의 우애가 깊었던 그런 형제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준베르크에 가면 고흐와 테오의 동상이 저렇게 있는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뒤에서 보면 여러분 느껴보세요. 가운데가 어떻게 돼 있죠? 뚫려 있어요.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생각이 드시는 건 여러분 자유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이렇게 고향에 이런 조각상을 만들어 놨을까요? 둘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저렇게 가슴을 뚫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허함.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석하는 건 여러분 자유니까. 어떤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그냥 자유롭게 표현하셔도 좋아요. 공허함도 있을 것 같고, 되게 그 공허함에 시달렸으니까. 그 다음에
뭐 서로 저렇게 영혼이 연합되어 있다, 심장이 연합되어 있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렇게 두 형제 간에 그런 뜨거운 그런 형제애가 둘이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뜨거운 그런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도 열려져 있다.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그 작가가 생각을 많이 하고 이 동상을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둘이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형제간입니다. 둘이 묻힐 때도 같이 묻혔어요. 6개월 차이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오베르, 프랑스의 오베르라는 도시에 마지막에 한 7개월 정도 아픈 상태에서 정신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고가 여기서 죽었는데, 이제 동생이 그 뒤로 얼마 안 있어 죽어서 같이 묻혔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찾아가는 그런 순례지 같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고우의 작품을 누가 많이 알렸냐면 태호의 부인, 제수 씨죠. 제수 씨가 이제 고우를 알리고 조카들에 의해서 이제 고우 미술관이 세워집니다. 지금은 간략하게 여러분 고우의 삶을 진행하면서 고우의 삶 가운데 대표적인 몇 작품만 여러분과 함께 감상을 해보려고 해요. 16살에 취직장을 넣습니다. 이제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왜 그랬을까? 왜 15살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왜 16살부터 일찍 직장 생활을 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아직 규명을 못했어요. 이제 여러 전기 작가라든지 작가들의 책을 다 읽어보면 이 부분은 다 넘어가요. 또 특별히 앞부분은 이 고우의 앞의 생애를 대부분 이제 작가들이 깊이 안 다루고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더라고요. 이 시기를 빼뜨려 놓고는 고우를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과연 고우가, 저는 이제 제가 고우에 대해서 책을 쓰다 보니까 왜 이때 이 나이 때 벌써 일찍 직장 생활을 했을까? 왜냐하면 학교를 쭉 다니다가 갑자기 멈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그리고 집안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가난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어도 목회자로서 집안에서 일을 돌봐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아주 그 가난한,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면 더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집안이 괜찮았습니다. 고우의 삼촌들도 꽤 사업을 해서 화상으로 잘 살았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멈추고 공부를 멈추고 이제 화상의 길로 들어서요. 그래서 헤이그의 구필 화랑이라고 하는 화랑에 취직을 해서 화상, 이제 그림을 파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됩니다. 이때 잘 나갔습니다. 이때 고우가 받았던 월급이 노동자들이 한 3배쯤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꽤 잘 나갔죠.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6살에 직장이 좀 들어갔고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찍었던 화랑의 그 모습입니다. 구필 화랑의 모습이에요. 판화나 어떤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 나오면 그거를 복제해가지고 복제품 파는.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게, 네덜란드는 이때가 이제 뭐 19세기 말인데 네덜란드는 일찍이 17세기부터 그림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거기는 뭐 음식점 가면 지금 여기 카페 이렇게 그림이 걸려 있죠. 뭐 카페들은 물론이고 정육점에 가거나 빵집에 가거나 일반 집에 가거나 다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 이때 뭐 프랑스 사람들이라든지 또 영국 사람들이라든지 네덜란드를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리가 예술이 먼저 발달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17세기 네덜란드는요, 회화의 혁명이 일어나서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미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일반 상인들, 일반 가정에서도 작품이 늘 걸려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화상이 이 직업이 상당히 고급 직업입니다. 직업이 그렇게 가난한 직업이 아니에요. 적어도 네덜란드에서는. 그리고 요 구필 화랑의 공동 창업주가 누구냐면 고우의 삼촌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촌 화랑에 들어간 거예요. 삼촌 유녀. 그리고 구필 화랑이 뉴욕에도 지부가 있었고, 그 네덜란드 뭐 헤이기뿐만 아니라 유럽에 뉴욕을 포함해가지고 한 7개 정도의 이제 지부가 있었습니다. 꽤 큰 화랑이었단 말이에요. 당시 굉장히 각광받는, 그리고 사업수완도 좋아가지고, 고우의 삼촌이 사업수완도 좋아가지고 꽤 성공했었던. 그래서 만약에 고우가 여기에서 잘 이대로 화상으로 컸으면 고우는 가난하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가난하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고우의 첫 번째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우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굉장히 아주 그냥 찌질한 그런 성격 탓도 있는 것 같아요. 옷을 정말 함부로 입고 다녔습니다. 마음대로 막 입고 다니고 정말 쉽게 말하면 그지같이 입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보기 저 뭐야? 거렁뱅이 정도로 옷을 입고 다녔지만 원래 고우 집안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고우 삼촌이 자식이 없었어요. 고우가 여기서 이 화랑에서 잘만 했으면 삼촌은 고우에게 물려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고우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잘 고우가 화상으로 16살에 취직을 해가지고 20살까지 나름대로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고 잘 직장 생활을 소위 하다가 자 보세요. 승진을 해요. 런던에 지부가 생기면서 런던 지점으로 이제 발령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15세까지 공부를 할 때 어학에 특기가 있었습니다. 고우가. 그래서 런던으로 발령을 받아요.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런던으로 발령을 받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갑작스럽게 20살 때 런던으로 넘어가가지고 갑자기 고우가 모든 의욕을 다 상실해버립니다. 갑자기 뭔가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으면서 여기서부터 혼란이 일어나요. 이거는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강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고우를 볼 때 뒤에 고우의 뒤에 이제 아르에 있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잘 안 다루더라고요, 작가들이. 그래서 고우에 관한 책을 다 봤는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지를 않아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추적을 하고 고우에 관한 거 하여튼 국내에서 나온 것들 또 영어로 된 것들 좀 많이 읽어보니까 여기에 고우의 어떤 삶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화랑의 화상으로서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혼란이 온 거죠. 20대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20살에서 23살 사이에 이제 런던에 있으면서 런던에서 일대 혼란이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혼란에서 고우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대로 드러나고요. 여기에서 고우가 일생 이때 받았던 충격과 이때 고우가 품었던 생각에서 일관성 있게 고우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고우의 삶을 굉장히 그가 조울증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한 감정적으로 그런 삶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고우는 아주 삶이 일관적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뚜렷한 철학이 있었어요. 이 시기에 뚜렷한 철학 형성이 되는데요. 화상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보장받고 있었어요. 뭐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망치로 뒤통수 맞은 듯이 충격을 받으면서 급격하게 의욕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욕을 잃으니까 손님들하고 맨날 싸우고 손님들 비유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작품 보면 그런 작품 보려면 안 돼요 라고 자기가 보기에 이제 가치가 없는 작품을 선택하면 고우가. 근데 일반적으로 화상들은 손님에게 맞춰줘야 되잖아요. 어떤 장사든 다 마찬가지죠. 손님에게 다 맞춰줘야 되는데 손님에게 맞춰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해진 거예요. 고우가.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고우의 첫 번째 여기에서 이제 고우의 삶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앞에 15살 때 왜 고우가 학교를 그만뒀냐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더 찾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 전환점 여기서 오는데 이거는 이제 일생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겁니다. 고우가 거기에서 뭐를 봤냐면 런던에서 뭐를 봤냐면 네덜란드에 있었을 때는 고우는 잘 나갔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없었어요. 나름대로 잘 나갔기 때문에. 근데 런던에 와가지고 이때가 이제 빅토리안 시대라고 하거든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막 성공을 하면서 전성기를 누리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올리버 트위스트 여러분 소설 어렸을 때 우리가 만화나 이런 걸 많이 보죠. 반대로 사회가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빈민층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서 고우 눈에 이게 들어온 겁니다. 이게 들어왔어요. 이게 딱 들어오면서 고우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화상의 길을 또 성공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확 다 꺾여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쭤볼게요.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나 영화도 좋아요. 어떤 사람을 볼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난 이런 사람 보고 싶지 않아.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찌질하게 살고 이런 거 볼 때 내가 고통스러워서 채널 돌리신 적 있나요? 왜 못 봐요? 내가 고통스러워.
어떤 사람들을 보면 뭐 따뜻한 마음도 갖고 동정도 하고 또 공감도 갖고 뭐 이런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을 딱 부딪혔을 때 굉장히 나한테 고통이 오거든요. 그럼 이 고통을 내가 극복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에 고우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성자든지. 성자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하나는 또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자가 됐다는 것은 내 안에 나를 향한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를 향한 고통을 잊어버리고 약자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심리학자가 되셔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텔레비전에서 아주 찌질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을 보는데 내가 아무런 고통을 안 느껴요. 언제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고우를 이해하는 고우의 세계로 들어가는 포인트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고우가 종교니까 종교인이었거든요. 죽을 때까지 종교인이었습니다. 제가 보면. 그러면 혹시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러면 종교를 믿으면 왜 믿을 것 같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의지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뭔가요? 복 받고 싶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고우를 제가 그러면서 연구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고우는 종교가 망쳐놨다. 고우는 종교가 망쳐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저도 종교인이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우의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고우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만남부터 너무 주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자, 보세요. 고우를 이해하려면 고우는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목사 집안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이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이 고우가 가난한 사람들을 봤을 때 확 무너졌어요. 확 무너졌어요. 그리고 온통 그의 관심이 어디로 갔냐면 그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거기에 간 거예요. 고우는요 정말 진지한 사람입니다. 물러섬이 없습니다. 한번 딱 부딪혔으면요 거기에 자기의 삶을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소외당한 사람들을 딱 만나고 저들을 딱 만나니까 이런 사람들 뒷골목에서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고우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들을 딱 볼 때 여기에 내 삶의 의미가 있네. 이게 20대 고우가 부딪혔던 거예요. 삶을 던져버린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나갈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 갈 때 다 심리가 뭐예요? 복 받고 싶어 가죠. 위로받고 싶어 가고 나죠, 나. 근데 난데 그리고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서 나를 위로해 주는데 가고 싶죠. 근데 내가 어떤 고통당하는 사람 봤는데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딱 보면 내가 뛰어들지 못하는 건 내가 고통스러운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이거거든요. 고우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사의 아들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에 비교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을 딱 보는 순간 여기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딱 느끼는 겁니다. 이게 고우의 이 지점부터 고우가 죽을 때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오는 고우의 생각입니다. 가치관이고 고우의 세상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알아야 고우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고우는 화상으로서 성공에 대한 욕구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싹 사라져 버리고 여기에서 고우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종교에 미쳐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고우는 심리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난 날, 생일날 1년 전에 자기보다 먼저 태어났던 형이 죽었어요. 그리고 빈센트 반 고우 이름을 그 형의 이름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러빙 빈센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때 어린 시절의 고우가 엄마 아버지가 자기 죽은 자식이 있으니까 죽은 자식을 그 교회 그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묘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거기가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고우가 엄마 손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손을 확 내리쳐요. 그 죽은 형의 무덤 앞에서. 그러면서 고우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아니라 이분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마 형을 생각해서 불렀나 보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대접을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대접을 받는다.
이거 자기의 기본적인 존재감이 상실되겠죠.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엄마가 형의 무덤 앞에 딱 가는데 내가 엄마 손을 잡으려고 엄마가 나를 내리친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네. 저 형을 마음에 품고 나를 볼 때마다 저 형을 보고 있네. 아마 이제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주목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자존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자존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자존감이 상실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이 두 가지가 겹쳤다고 보는데, 자기를 사랑하는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받아들이는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자기가 종교적인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개혁주의 목사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자기 자신이 기본적으로 인정받는 그 부분에 취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고우가. 이게 일생 나타납니다. 이게 두 가지 증상이에요.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나는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라고 하는 거의 맹목적인 헌신이에요. 그냥 던져버립니다, 이 고우는. 자기 몸을 던져버려요. 그 다음에 이 고우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약점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시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잘 아시죠? 맨날 들어서. 제가 자녀 교육 강의도 많이 가요. 많이 가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존감이죠. 아예 자존감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헤쳐나가는데 근본적인 에너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0세에서 3세까지 제1양육자와 아이와의 관계에서 애착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그러죠. 이 애착관계가 평생을 아이의 어떤 정서를 좌우하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아마 거기에 많이 지배를 받을 겁니다. 물론 성인이 되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데, 고우는 이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들을 섬겨야지, 이런 사람들을 헌신해야지 딱 마음을 먹는데, 여기는 무슨 약점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자기를 사랑해야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여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파괴되죠. 이 이후에 고우가 계속 반복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30도 되기 전에 할아버지가 돼버렸어. 너무 거기에서 좌절을 많이 겪으니까. 영국에서 완전히 자기 꿈이 깨어집니다. 부서집니다. 부서지면서 고우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뭐가 돼버렸냐면, 고우는 항상 약자들을 위한,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마인드를 갖게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떤 의미에서 고우는 종교가 망친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고 복 받고, 이거 다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갭이 있죠. 꼭 종교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고 싶어요?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잘 살고, 막 돈 걱정 안 하고 내 자식들 좀 잘 키우고 좀 내가 멋있게 살고 싶다, 이런 거를 꿈을 꾸죠. 이런 거를 꿈을 꾸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타자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근데 고우는 타자를 보자마자, 약자를 보자마자 자기 삶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쫓겨나요, 구피라갈에서. 그리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뭐를 하냐면, 기숙학교 있어요. 기숙학교에 보조 선생을 합니다. 막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서 기숙학교에서 고생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고우도 어렸을 때 이제 기숙학교에 보내졌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자기 몸을 돌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모님이 영국으로 못 가게 해요. 그리고 그 뒤에 고우는 늘 이제 바이블을,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다 결단을 해요. 나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때 고우가 이제 네덜란드로 돌아와서, 이때가 24살 때거든요. 네덜란드에서 목사가 되려면 7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늦었다 싶어가지고 부모님이 안 된다라고 반대를 많이 해요. 많이 반대를 하는데, 그래도 고우가 고집을 꺾지 않아요. 뭐에 딱 걸리냐면, 이제 고전 헬라어가 걸려요. 고전어가.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엔 헬라어를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목사가 된 길 좌절을 돼요. 좌절이 되면서 고우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제 목사가 못 되면 그냥 선교사라도 돼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전도사를 파송하는,
그러니까 목사가 안 돼도 전도사로서 평신도 선교사로 파견하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자, 그런 신학교에 가가지고 고우가 거기에서 잠깐 수습 기간을 거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탄광촌으로 갑니다. 근데요, 탄광촌으로 가는데 이게 탄광촌을 생각하면서 고우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고우가 살았겠습니까? 설교를 했겠죠. 설교를 했는데 한번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너무 길다고. 설교를 너무 아주 이 문학적인 사람이거든.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설교 본문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설교를 보면 굉장히 시적이고 장황합니다. 아주 글을 잘 써요, 고우가. 그런데 그거를 탄광촌 사람들에게 그걸 하니까 어떻게 씁니까? 너무 힘들겠죠, 듣는 게. 그래서 쫓겨나요, 한번. 그래가지고 탄원서 또 올려가지고 나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라고. 그래서 여기로 가면 탄광촌으로 또 갑니다. 또 가가지고 고우가 사는데 고우는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자기는 좋은 곳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요, 텐트 같은 간이 숙소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하고 사는데 정말 자기를 전혀 돌보지 않고 미친 듯이 이 사람들을 돌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탄광촌의 이 광부들을 보면서 이 광부들이 비 오는 날 이제 일하러 가는 광부들의 모습이고요. 저기 석탄을 이제 메고 가는 광부들의 모습이거든요. 저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매일매일 사람이 다치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친 사람들, 그들을 치료하고 또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질 않아요. 간이 숙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생활하면, 그러니까 완전히 고우가 몸이 파괴돼 버리죠. 그 수습 기간을 거치고 나서 그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교 단체에서 당신은 안 된다. 고우 당신은 목회자로 안 된다. 왜 안 된다 그랬을까요? 당신은 목사로서, 이게 쉽게 말하면 설교자로서 품위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러고 다녔어요, 고우가. 이러고 똑같이 다니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우를 설교자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고우가. 여기서 또 한 번 좌절하대. 그 중간에 또 이제 영국에서 첫사랑에 아주 강하게 실패를 해요. 자, 그럼 고우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죠. 하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삶을 던져버리는 스타일이에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관리하고 나의 영혼을 좀 관리한 다음에 해야 이게 균형을 이루면서 가는데 고우는 자기 관리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보질 못했어요. 취약하단 말이에요.